1984년 9월 29일 피터, 누노, 말콤, 크레이그 네 사람은 그들에게 닥칠 비극을 모른 채 동굴 탐사를 위해 스터크폰테인 동굴로 향하게 됩니다. 기묘한 이야기 세계사건 사고. 스터크폰테인 동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멀더스 드리프트 지역에 쿠르거스 드로프트 근처에 위치한 가우탱 지방의 석회암 동굴입니다. 스터크폰테인 동굴은 1890년대 후반 석회암 광부들에 의해 화석이 발견되고 과학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936년 위트워터스트란트 대학의 레이먼드 다트 교수와 로버트 우른 박사의 학생들이 공동 발굴을 시작했고, 동굴에서 최초의 성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발견되어 다트 교수의 타웅차일드로 알려진 두개골이 인간의 조상이라는 주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스터크폰테인 동굴을 하늘에서 육지 방향인 수직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굴 대부분인 약 70%는 일반 동굴이고 약 30%가 물에 잠긴 수중 동굴입니다. 스터크폰테인의 수중 동굴은 미로처럼 구불구불하고 여러 챔버가 존재하여 길을 잃기 쉬운 구조입니다. 피터, 누노, 말콤, 크레이그 네 사람 중 크레이그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동행하게 되고, 나머지 세 사람이 다이빙할 계획이었으며 3명의 다이버 중 누노는 가장 경험이 많은 다이버였습니다. 누노는 이전까지 약 180회의 다이빙을 했고 SAUU 3급 인증서를 받은 베테랑 다이버였지만, 말콤과 피터는 누노보다 다이빙 경험이 부족했으며 그중 피터의 경력이 가장 짧았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모험심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남아공 동굴협회 회원이었으며 회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건식 동굴을 탐험한 경력이 꽤 있었기 때문에 어둡고 좁은 곳에 익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터는 누누와 함께 부시만스가 동굴 수심 90m까지 잠수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스터크폰테인 수중 동굴은 최대 수심 약 4m로 난이도가 높은 동굴이 아니었고, 다이빙은 약 20에서 25분 정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통 용량은 통상 3분의 1 법칙으로 3분의 1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데 사용하고 3분의 1은 되돌아오는 길에 사용되며 3분의 1은 비상용으로 남기는데, 모든 용량을 다 쓴다고 해도 4m 수심에서는 약 70분 이상 보낼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누가 지난 다이빙 때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치해놨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간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다이빙 경력 순인 누누, 말콤, 피터 순서로 스터크폰테인 수중 동굴 탐험 목적으로 다이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부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이드라인은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놓치게 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으며, 동굴 밑바닥은 오랫동안 침전된 토사로 자칫 잘못하다가 침전물들을 건드리게 되면 부유물로 가시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히 경험이 부족한 초급 다이버들은 패닉에 빠져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최악의 경우 과호흡을 동반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천천히 동굴 내부로 진입합니다. 동굴 밑바닥의 침전물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더욱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터는 동굴 내부로 점점 들어갈수록 평온한 동굴의 모습에 서서히 긴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동굴 중반부에 다다랐을 때 누노는 팀원들이 잘 오고 있는지 확인차 뒤를 돌아봤는데 피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방 부근에 멀어지는 불빛이 보였고 이는 피터의 것이었습니다. 놀란 누노는 피터에게 빠르게 다가갔는데, 다행히도 피터는 그저 주변을 탐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누노는 피터와 다이빙을 하며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피터는 다이빙 버디 시스템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1982년 11월 누노와 피터는 랜드 리지스 댐을 다이빙하던 도중 서로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누노는 주변을 탐색하며 피터를 찾아본 후 안 보이자 버디 시스템 협의대로 수면으로 상승했는데 피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누노는 약 1시간가량 수면과 수중을 오가며 피터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노는 피터가 사망했을 것을 염두에 두고 동료 다이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피터가 수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난 누노는 욕설과 함께 대체 어디 있던 거냐고 묻자 피터는 그저 다이빙 중이었는데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피터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누노는
활을 누그러뜨리며 피터를 가이드라인으로 유도하고 절대 가이드라인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 사람은 다시 대열을 갖추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약식으로 그려본 지도입니다. 목적지인 가이드라인 끝에 도달하기 전 좁은 통로가 있는데 저 좁은 통로가 나오면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사람은 좁은 통로에 도달했고 누노는 말콤과 피터에게 통로가 좁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날 것을 사인해줍니다. 누노가 먼저 좁은 통로를 통과하고 그 다음 말콤이 천천히 통과했고 마지막으로 피터도 안전하게 좁은 통로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좁은 통로를 지나 가이드라인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근방을 둘러보다가 막다른 끝부분에 에어포켓이 보여 그쪽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가게 됩니다. 에어포켓으로 올라온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에어포켓 내부에서 호흡기를 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포켓의 공기는 수중 동굴이 생기면서 수백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 함부로 흡입하게 되면 다이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왔던 길을 지나고 좁은 통로를 누노, 말콤, 피터 순으로 다시 통과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통과하여 다이빙을 하던 도중 누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랜턴 불빛의 개수가 부족해 보여 팀원들의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말콤은 잘 따라오고 있었지만 피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누와 말콤은 피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피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피터는 다른 통로 쪽으로 빠져 내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누누는 지금 복귀하는 중이니 조금만 더 참자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피터를 가이드라인으로 유도했고 팀원들에게 얼른 복귀하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다이빙을 진행했습니다. 어느새 동굴 중반부에 이르렀는데 피터가 다시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노는 그렇게 자신이 사인을 줬는데 왜 자꾸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부근에서 금방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누노는 피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봐도 피터의 불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노는 피터가 걱정되었지만 부시만스가 동굴 수심 90m까지 같이 다이빙을 했었기 때문에 설마 수심 4m에서 피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노의 마음속 한켠에 불안감의 씨앗이 고개를 점점 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피터는 동굴의 아름다운 광경에 홀려 옆길로 빠졌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사실도 잊은 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피터가 동굴 내부 이곳저곳 돌아다닐수록 가이드라인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며 동굴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타크 폰테인 동굴 내부는 에어 챔버가 여러 곳에 존재하고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번 길을 잃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영영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피터는 이러한 위험성을 간과했고 자신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는 호기심에 이끌린 탐험을 하던 도중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어디에도 팀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불빛이라고는 피터 자신의 랜턴뿐이었고 가이드라인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피터는 가이드라인을 찾아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로처럼 복잡한 동굴 내부에서 자신이 어디로 들어왔고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그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피터는 점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제한된 산소만 더욱 빠르게 소비시킬 뿐이었습니다. 피터는 남은 산소량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는데 예상했던 산소량보다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당황해서 호흡이 빨라졌고 이로 인해 산소를 생각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산소량으론 지금 바로 길을 찾는다고 해도 출구까지 가기엔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터는 길을 찾기 위해 무너져가는 멘탈을 붙잡고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구불구불한 바위 틈 너머 피터는 에어 챔버로 추정되는 곳을 찾게 됩니다. 위로 올라간 피터는 에어 챔버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습하고 어두컴컴해서 랜턴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숨을 쉬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에어 챔버의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내부는 마치 작은 섬처럼 중앙에 모래와 자갈들이 쌓여 있어 피터는 그 위로 올라갔고 물속에 계속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피터는 고민에 빠지는데 남은 산소량을 봤을 때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중으로 탈출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여기서 마냥 구조를 기다리기엔 이 복잡한 동굴에서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피터는 고민 끝에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암흑 같은 에어 챔버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누누와 말콤은 어디에도 피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피터를 계속 찾아보기엔 산소량이 충분하지 않아 우선 입구로 되돌아가기로 합니다. 입구에서 수면으로 올라오는 피터의 기포를 기다려봤지만 어떤 기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누는 여분의 산소통으로 교체하고 다시 피터를 찾기 위해 동굴 내부로 들어갑니다. 누누는 피터를 찾기 위해 수색 반경을 더 넓혀 이것저것 샅샅이 살펴봅니다. 4시간이 넘도록 산소통을 다 소비하면서 혹시 놓칠 좁은 틈새까지 수색해봤지만 어디에도 피터의 모습과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피터는 지칠 대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이 떠졌는데 자신이 5분을 잔 건지 1시간을 잔 건지 반나절을 잔 건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동시에 구조대가 자신을 구조하러 올 것이라는 생각에 구조대에 신호를 주기 위해 근처 돌덩이를 들어 동굴 벽면에 수없이 내려치고 살려달라고 큰 소리도 치면서 두려움과 맞서 싸워보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의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누누는 피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고 소방대원들이 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동굴 입구를 둘러보고 동굴 다이빙 경험이 없어 당장 수색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한시가 급한 누노의 눈길에 소방대원들이 가져온 산소통이 보였고 누노와 크레이그는 그 산소통들로 피터를 찾기 위해 다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이 가져온 산소통도 다 사용했지만 피터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늦은 오후였고 누노는 약 5시간 동안 다이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엔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걸었고 약 1시간 뒤 경찰 다이버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 다이버들 중에 롤리 나이먼이 있었는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동굴 다이버였습니다. 크레이그는 지금까지 수색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위해 롤리와 함께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크레이그와 롤리가 돌아오자 어느새 시간은 새벽 2시가 되었고 수중 시야도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이빙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누노도 장시간에 걸친 다이빙으로 인해 저체온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동굴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무전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장비들을 동굴 안으로 운반하고 있었고 시신을 실어 나르기 위한 앰뷸런스도 대기하고 있었으며 어떤 소방관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5mm 잠수복을 입고 6시간 가까이 다이빙을 한 누노는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으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른 새벽 피터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피터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중 동굴과 건식 동굴 사이 연결 지점이 없다고 보여지고 물속에서 제한된 산소량으로 12시간 이상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노와 일행들은 수중 동굴 내에 많은 에어포켓과 챔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경찰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추가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롤리는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동굴 출입은 경찰 다이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금지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피터의 아내 셜리에게 전화를 걸어 피터가 동굴에서 실종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말콤, 크레이그, 누노와 그의 아내는 셜리를 직접 만나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누노는 자신이 총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도저히 셜리를 똑바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2주 후 10월 14일 누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터크폰테인 동굴로 향했습니다. 경찰 다이버들은 원리 원칙대로 누노의 다이빙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누노의 간절한 모습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노는 경찰 다이버들과 함께 다이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빙은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지만 피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노는 경찰 다이버에게
왜 주말에만 수색하는지 물어봤는데 경찰 다이버는 수색 후 수중 시야가 흐려지므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수중 동굴은 물에 흐름이 없기 때문에 토사가 전부 가라앉는데 고작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누노는 그들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고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10번 양보해서 수중 시야로 인해 주말에만 수색이 가능하다면 평일에는 건식 동굴을 수색해 볼 수 있지만 경찰은 건식 동굴도 폐쇄했었습니다. 누노는 이러한 경찰들의 모습을 보며 피터가 이미 죽었다고 가정하고 수색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건식 동굴과 수중 동굴이 연결되어 있다면 가능성은 작겠지만 피터가 생존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피터가 실종된 후 이 사건은 남아공 모든 신문사 일면에 실리면서 언론은 광란에 휩싸였고 누노 역시 수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들 때쯤 경찰은 피터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스터크 폰테인 동굴 입장 금지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누노는 로저 앨리스와 로저가 운영 중인 사사 회원들과 함께 건식 동굴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탐색 첫날 누노는 건식 동굴과 수중 동굴이 이어지는 부분을 찾아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저는 동굴 연결 부분의 시작점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끝쪽에 도달했을 때 피터를 발견합니다. 실종 후 6주 만에 발견된 피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체중은 약 20kg이나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켈라이트 랜턴이 열려 있었는데 이 랜턴 몸체로 물을 떠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굴벽에는 여기저기 무언가로 내려친 자국들이 있었는데 산소통 외관에도 긁힌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산소통으로 동굴벽을 수없이 내려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동굴벽 긁힌 자국으로부터 약 10m 거리에 있는 장소를 경찰 다이버가 수색했었습니다. 피터에게 운이 따랐다면 구조되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무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 피터는 실종 3주 후까지 살아있었고 결국 굶어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터의 시신은 화장되었으며 그의 아내 셜리가 피터의 화장한 유골을 케이프타운 근처 바다에 뿌렸습니다. 피터가 에어챔버에서 3주 동안 홀로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피터는 죽기 직전 동굴벽에 글귀를 남겼는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글씨를 남기는 피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세계 사건 사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